오늘로써 2023년 11월 4일이 됐죠. 여러분들 2024년 단순히 그 시험 준비가 아니라 합격 준비 잘 되어가고 있죠.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시험은 합격이 한다. 득점은 아는 것만으로 아니 되고 요령이 있어야 한다. 고로 합격은 요령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회독수만 늘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합격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효율적으로 득점 요령을 터득해가면서 합격을 향해서 한 걸음씩 더 나가도록 하자고요. 자, 그러면은 오늘 70페이지 102번 문제 보도록 하시죠. 102번 보시면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 징계를 묻는 문제죠. 그래서 이 징계, 이것은 최근에 제15조에 2 해가지고 보호소년 등의 처우 징계위원회 규정이 새롭게 신설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그 시험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래서 내년에 이 제15조 징계와 관련해서 출제 가능성이 보호직 같으면은 90% 이상, 교정직 같으면은 적어도 50% 이상 출제 가능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102번은 별표 3개 하도록 하시고요. 자, 그러면은 징계의 종류에 있어서 면회 제한이라는 징계는 없죠. 그렇지만은 원봉, 원내 봉사활동, TV 시청 제한, 그리고 이 근신이 있다. 그런데 근신과 관련해서는 14세 이상 소년에 대해서만 할 수 있지 10세부터 13세 소년에 대해서는 근신 처분은 내릴 수 없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 14세 이상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바로 또 떠오르는 것이 소년법에 있어서 사회봉사 명령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해가지고 소년법 32조 사망 규정하고도 같이 연계시켜서 알아둘 필요가 있죠. 그래서 연령 관련해서는 12세 이상에게만 할 수 있는 보호처분으로는 이미 수십 번 익혔듯이 장기 소년 성취와 수강명령이 있고 14세 이상 소년에게만 할 수 있는 보호처분은 사회봉사 명령 사봉이다 이렇게 했어요. 자, 그래서 사봉과 함께 이 근신 이것도 14세 이상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기억을 하도록 하면서 그리고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보호소년법상 징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원장이 직권으로 결정을 했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객관성이나 투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많은 불만이 있었어요. 그래서 법을 개정해 가지고 보호소년 등의 처우 징계위원회 제도를 신설해 가지고 이 징계를 결정하려면은 원장이 직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소년 등의 처우 징계위원회 의결에 따라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보호소년 등의 처우 징계위원회를 규정하고 있는 제15조의 2 이것은 내년 시험에 있어서 출제 가능성이 더욱 높죠. 자, 그래서 102번을 통해서 확실하게 제15조의 2 이것은 법령집 90쪽이니까 법령집 90쪽에서 반드시 15조의 2의 내용까지도 같이 연기시켜서 확실하게 정리를 해두도록 하세요. 자, 그래서 이 원장은 보호소년 등이 14조의 4, 즉 규율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게 되면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 징계위원회 의결에 따라서 징계를 할 수 있다 하는 거. 그래서 징계의 종류 보면은 경고가 아니라 훈계다. 특히 교정직 같은 경우에는 형집행법에 있어서 징벌의 종류 중에 경고가 있죠. 그래서 그 경고하고 헷갈리기 쉬워요. 그래서 경고가 아니라 보호소년법에 있어서 징계는 훈계이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두시고, 그리고 원외 봉사활동이 아니라 이 소년원이나 소년 분류심사원 밖에서 봉사활동이 아니에요. 원 내에서 봉사활동을 하도록 하는 것이 이 징계에 해당한다 하는 거. 그리고 서면 사과, 말로 사과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고 서면 사과하도록 반성문 쓰도록 이렇게 하는 징계. 그리고 이 TV 시청 제한, 그리고 단체 체육활동 정지, 공동행사 참가 정지, 지정된 실 안에서의 근신, 이것은 20일 이내지
형집행법처럼 30일 이내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20일을 30일로 바꾸는 그런 거 함정도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그렇게 구분하도록 하고, 그래서 이 법령집에서 그 안기법 그 제시했듯이 원봉은 훈계받아 서면 사과 근신하며 공참 체육 정지받고 TV 시청 제한되었다. 이렇게 해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머리 글자를 딴 완벽한 문장 가지고 이렇게 암기를 해 놓도록 하세요. 그래서 이 보소년법상 징계는 몇 종류다? 7종류다 하는 거. 그래서 그 7종류 확실하게 다시 한번 기억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제1항 3호부터 6호까지 처분은 함께 부과할 수 있다. 그래서 훈계, 원내 봉사활동, 근신은 함께 부과할 수 없다 하는 거. 그래서 이 훈계하면서 같이 서면 사과를 결정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훈계는 오로지 그 하나, 그 다음에 원내 봉사활동도 이 하나만 징계로 결정할 수 있다 하는 거. 그리고 가장 무거운 이 근신도 가장 무겁기 때문에 다른 것하고 함께 부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훈계, 원봉, 근신은 함께 부과할 수 없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기억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 보직 같으면은 이 원봉, 훈계, 근신은 함께 부과할 수 없다, 이것만 기억하면 되는 거고, 교정직 같으면은 형집행법에 있어서 경작 근로금도 함께 부과할 수 없기 때문에 경작 근로금도 함께 부과할 수 없다 하는 문장까지 확실하게 이렇게 대비시키면서 알아둘 필요가 있죠. 자, 그래서 형집행법에 있어서는 가장 가벼운 그 징벌이 경고이죠. 그래서 경고, 작업장려금, 삭감, 근로 봉사, 그리고 금치도 함께 부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뒷구절은 보직은 알 필요 없는 거고 교정직만 확실하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고, 그 다음에 가장 그 무거운 지정된 실안에서의 근신 14세 미만 보호소년 등에게는 부과하지 못한다. 다시 한번, 그래서 14세 미만이기 때문에 14세부터는 근신 부과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만 13세 소년에 대해서까지는 부과할 수 없다 하는 것을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고, 그리고 지정된 실 안에서의 근신 받은 그 보호소년 등에게 개별적인 체육활동이 보장돼야 된다. 왜냐하면은 이 지정된 실 안에서 근신 받게 되게 되면은 단체 체육활동까지도 자동적으로 정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상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특별 규정을 두어가지고 이 근신하면서 단체 체육활동 할 수 없지만은 최소한 매주 1회 이상 실외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는 명문 규정을 줬어요. 그래서 이것도 매주 1회 이상, 이것을 어떻게 바꾸겠어요? 매월 또는 매일로 바꾸는 함정까지 주의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여기에서 지정된 실내에서 실안에서 근신을 받은 자에게는 3가지 징계가 자동적으로 함께 부과가 된다. TV 시청 제한, 단체 체육 활동 정지, 공동행사 참가 정지. 그렇기 때문에 근신 중에 있는 아이에 대해서는 공참, TV, 체육 없다, 이렇게 기억하도록 하자고요. 그래서 옆에다가 써가지고 근신 중에 아이는 공참, TV, 체육 없다, 이렇게. 그래서 그 3가지 처우도 자동적으로 함께 부과가 된다 하는 거. 다만 보호소년 등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게 되면은 이 TV 시청이나 단체 체육활동 또는 공동행사 참가를 허가할 수 있다 하는 거. 그래서 이 자동적으로 함께 부과가 되는 징계는 3가지이고, 그 다음에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은 3가지를 함께 정지되지 않도록 해줄 수 있다 하는 건, 그러니까 허가할 수 있다,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점을 확실히 알아두고, 그래서 지금 그 시험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냥 암기식으로 출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서면 사과 이런 것을 응용해 가지고 출제할 수 있고 그래요.
함께 부과할 수 없는 것은 훈계, 원내 봉사활동, 근신이죠. 그렇지만은 이 서면 사과, 이것은 함께 부과할 수는 있지만은 이 근신 처분 받은 아이에게 자동적으로 같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 서면 사과. 그래서 근신 처분 받은 소년에게 당연히 함께 부과가 되는 것은 TV 시청, 그리고 체육 활동, 공참이다. 세 가지. 그리고 이 서면 사과, 이것은 함께 부과할 수는 있지만은 훈계, 원봉처럼 함께 부과할 수 없는 징계 종류에 속하지는 않지만은 근신에는 함께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 그래서 이 서면 사과 같은 경우 이거 가지고 이 정답으로 출제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이 서면 사과의 그런 특이한 사항, 이런 것은 확실하게 좀 구분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죠. 그리고 소년 원장은 보호 소년이 이랑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그 징계를 받는 경우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교정 성적 점수를 뺄 수 있다가 아니죠. 빼야 한다. 그래서 이것도 교정 점수를 뺄 수 있다. 이렇게 박분 함정 주의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이 교정 성적 점수를 징계받은 소년에 대해서 빼야 하는 대상은 오로지 보호소년이지, 아직 보호처분이 결정되지 않은 소년 분류심사원에서 징계처분을 받는 유치소년은 해당되지 않고 위탁소년도 해당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년 원장은 보호소년 또는 위탁소년이 이렇게 함정을 유도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 점도 주의하도록 하라. 교정 성적 점수를 뺄 수 있는 그 대상 소년은 오로지 보호소년이지 위탁소년이나 유치소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하는 건, 유치소년은 이미 확실하게 공부했듯이 보호관찰 소장이 잠깐 동안 이렇게 유치시키는 짧은 기간 동안 좀 맡아서 이렇게 관리를 좀 해달라 하는 것이 유치소년이에요. 그리고 또 위탁소년은 소년부에서 임시 처분 결정해가지고 임시조치 해가지고 이렇게 어떠한 특성을 지닌 소년인지에 대해서 파악해달라는 그런 거 조치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보호처분이 확정되지 이전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위탁소년에 대해서도 교정 성적 점수를 뺄 수는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 알아두도록 하고, 또 법에서 단계적인 처우도 역시 보호소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지 유치소년이나 위탁소년에게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런 내용도 같이 이렇게 연결해서 알아두도록 하고요. 그리고 징계는 당사자의 심신 상황을 고려하여 교육적으로 해야 된다. 응징적으로, 응보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이 징계도 교육 조치의 일환으로 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소년 보호 원칙에 있어서 이 교육주의가 강조되고 있다. 자, 원장은 보호소년 등에게 징계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통지한다 하는 것이지, 여기서 보호자를 보조인으로 바꾸는 함정 주의하도록 하세요. 보호자에게 통지하지, 어떤 심리 절차, 법률적인 어떤 거 도움을 주는 보조인에게 이런 거 징계사항 이런 것을 통지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징계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된다 하는 건, 이것도 보호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로 바꾸는 함정도 주의하고, 그리고 보호소년이 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지하지 아니한다. 이것도 형집행법과 연관해서 이렇게 응용해서 출제할 수 있는 거예요. 형집행법에 있어서는 성인이기 때문에 그 수용자가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아니한다는 그 단서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보호소년법, 미성년자인 보호소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계 사실을 보호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는 거. 그래서 그 점 주의하고, 그 다음에 원장은 징계를 받은 보호소년 등의 보호자와 상담할 수 있다 이지, 원장은 징계를 받은
보호소년과 상담을 할 수 있다가 아니죠. 보호소년과의 상담 규정한 게 아니에요. 보호자와 상담할 수 있다 하는 거.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이제 응용해서 원장은 징계를 받은 소년과 상담해야 한다로 바꾸는 함정도 주의해야 되겠고, 또 한 가지는 원장은 징계를 받은 보호소년 등의 보호자 또는 보조인과 상담할 수 있다로 바꾼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까지 주의하도록 하세요. 그래서 이 제15조 가지고 어떤 유형으로 문제가 응용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지 이런 관점에서 확실하게 익혀두도록 하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법령집에서 법령집 90페이지에 있는 15조의 2도 같이 연관시켜서 정리를 해놓도록 해라 하는 거. 그리고 103번 보시면은 소년원에서 생활하던 중 규를 위반했을 때 소년원장이 가백에 가할 수 있는 것 징계. 그래서 지금 연령이 항상 그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14세 미만 소년에 대해서는 지정된 실안에서의 근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하는 거. 자, 그리고 그러니까 이 7가지 징계 중에서 제7호 징계인 근신만 빼고는 6가지는 모두 다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그 6가지 하게 되면은 원봉은 훈계받아 서면 사과 근신하며 공참 체육 정지받고 TV 시청 제한되었다. 그 7가지 징계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고르자 하는 거죠. 자, 훈계는 당연히 해당이 되고 원봉은 훈계받아. 경고는 해당되지 않죠. 그리고 원내 봉사활동, 이거 전화통화 제한, 면회 제한 이런 것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런 점을 주의하도록 하고, 자 104번 문제 보시죠. 역시 1번 보호소년 등 처우 징계위원회 의결에 따라서 훈계는 할 수 있죠. 경고는 해당되지 않는다. 훈계하고 경고 잘 바꿔요. 그 점 주의하고, 그리고 이 교정성적 점수를 빼야 한다 하는 건 보호소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원외가 아니라 원내에서 7일 동안 봉사활동 하기는 할 수 있죠. 그리고 보호소년 등의 임시 퇴원 허가를 취소하고 직권으로 계속 수용한다. 이 징계에 임시 퇴원 허가 취소이라는 것은 해당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점 주의하도록 하자. 자,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보호소년 등이 처해하는 범위에 있어서 임시 퇴원에 대해서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연계시켜서 법령 정리해놨어요. 자, 보호소년법 제44조 임시 퇴원 보시죠. 그래서 퇴원이 아니라 임시로 퇴원시키는 거예요. 임시 퇴원. 그래서 소년 원장은 교정성적이 양환자 중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 보호소년에게, 그래서 이 임시 퇴원 대상이 될 수 있는 소년은 보호소년만 해당되는 것이지 유치소년이나 위탁소년은 해당되지 않는다 하는 것도 여기서 바로 파악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 보호소년에 대해서 임시 퇴원 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게 되면은 1개월 이내에 소년원 송치시킨 경우에는 이 임시 퇴원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은 앞으로도 자주 출제할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44조도 별표고 두개하고,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 하게 되면은 1개월 이내에 소년원은 임태 없다. 1개월 이내에 소년원은 임태 없다. 이렇게 필기해 가지고 확실히 이거 기억하도록 하세요. 제8호 1개월 이내에 소년원 송치에 따라서 송치된 보호소년에 대해서 제외한다. 즉 임시 퇴원을 허용할 수 없다 하는 거. 그래서 이 임시 퇴원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히 6개월 이내에 소년원 송치, 그리고 2년 이내에 장기 소년원 송치이죠. 그래서 그 점 주의하도록 하고, 48조 보면은 임시 퇴원 취소자의 그 재수용, 퇴원이 됐다 하면은
재수용을 할 수가 없죠. 근데 임시로 이렇게 퇴원시켰기 때문에, 임시로 내보냈기 때문에 어떤 위반이 있으면은 다시 재수용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퇴원하고 이 임시 퇴원은 잘 구분하도록 하자 하는 거. 자, 1항 소년 원장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48조에 따라서 임시 퇴원 취소된 자는 지체 없이 재수용해야 된다 하는 거. 그리고 법령 강의에서도 내가 강조하겠지만은 이 임시 퇴원, 이것은 보호자나 보호소년의 신청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소년 원장이 직권으로 이렇게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하는 것. 임시퇴원도 소년 원장이 임시퇴원을 직접 결정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보호소년에 대해서 보호관찰 등에는 법률에 따라서 보호관찰 심사위원회에 임시퇴원을 신청해야 한다. 그래서 이 소년 원장이 보호관찰 심사위원회에 임시퇴원 신청하면은 임시퇴원이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은지 심사하는 그 기관이 보호관찰 심사위원회고, 보호관찰 심사위원회에서 임시퇴원이 적합하다고 결정하게 되면은 이 보호관찰 심사위원회에서 임시퇴원 허가 결정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허가 결정은 법무부 장관이 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호관찰법 48조까지 같이 연결해 놨죠. 보호관찰 심사위원회는 가석방 또는 임시퇴원된 사람이 보호관찰 기간 중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워서 보호관찰을 계속하기 적절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 소유장의 신청을 받거나 보호관찰 심사위원회의 직권으로 가석방, 이 가석방의 경우는 이제 소년교도소에서 형집행 받다가 나온 그 소년 해당하기 때문에 이 보호소년법하고는 관련이 없죠. 직권으로 임시퇴원 취소를 심사하여 결정할 수 있다 하는 것. 그래서 임시퇴원 취소 심사 결정, 이것은 보호관찰 심사위원회가 직권으로 할 수도 있다 하는 것. 그리고 2항 보호관찰 심사위원회는 심사 결과 임시퇴원 취소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결정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 장관에게 이에 대한 허가를 신청해야 되고, 법무부 장관은 심사위원회 결정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면 최종적으로 허가를 결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임시퇴원 취소에 대한 규정이지만 임시퇴원 결정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한번 임시퇴원이 이루어지려면은 이 소년 원장이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보호소년이 있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소년 송치 처분을 받은 보호소년을 제외하고 장기 소년 송치나 단기 소년 송치 받은 그 소년에 대해서 보호관찰 심사위원회에 임시퇴원 적격 여부 심사를 신청해야 한다. 여기서도 좀 주의할 것이 뭐냐면은 이러한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보호소년이 있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보호관찰 심사위원회에 임시퇴원을 신청해야 한다예요. 임시퇴원을 신청할 수 있다가 아니죠. 그래서 그 점까지도 주의하도록 하세요. 그래서 이 소년 원장이 보호관찰 심사위원회에 임시퇴원 신청하게 되면 임시퇴원이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서 심사 결정하는 그 기관은 보호관찰 심사위원회다. 그래서 보호관찰 심사위원회에서 이 임시퇴원이 적합한지 심사해 보니까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면은 이 임시퇴원 허가 결정 신청을 법무부 장관에게 하는 것이고, 법무부 장관은 의무적으로 허가 결정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재량으로 임시퇴원이 적합하다고 판단하게 되면 임시퇴원 허가 결정을 한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임시퇴원 허가 결정이나 임시퇴원 취소 결정하는 기관은 보호관찰 심사위원회가 아니라 법무부 장관이다 하는 것. 그래서 그런 점을 확실하게 다시 한번 입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소화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점. 그래서 특히 임시 퇴원과 관련해서 강조했듯이 1개월 이내에 소년원은 임퇴 없다. 임시퇴원 없다. 임퇴. 그렇게 확실하게 기억해 놓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105번 문제. 105번도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그 별표 2개하고 보호장비의 종류.
그래서 집행법에서 안기법 제시하고 있듯이 이 소년 머리 보호 장비로는 포수, 전자, 가스, 총대가 있다 해가지고 6가지 보호 장비 종류는 이 한 문장으로 기억해 놓도록 하자 하는 것. 소년 머리 보호 장비 했으니까 머리 보호 장비가 있고, 그 다음에 보호 장비로는 포승, 밧줄이죠. 묶는 밧줄. 그 다음에 수갑, 그리고 충격기, 그리고 가스, 총. 이것은 세 글자 모두 이렇게 써먹은 것이 뭐냐면은 이 가스 분사기라는 그런 그 장비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보호소년법에서는 이거 가스 분사기는 채택하지 않고 가스 총만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가스 총은 하나의 완벽한 문장까지 그 집어넣었어요. 가스 총, 그 다음에 대는 보호대. 그래서 이것도 형집행법하고도 헷갈리기가 쉽기 때문에 교정직거 준비하는 학생들 같으면은 형집행법상의 보호장비, 보안장비까지 이렇게 같이 종합적으로 구분해서 알아둘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호직거 준비하는 사람은 이 한 문장만 딱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호장비가 아닌 것, 당연히 복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것도 보호대를 살며시 한 글자 바꿔가지고 이렇게 함정을 유도한 거죠. 그래서 보호대, 소년 머리 보호 장비로는 포수, 전자, 가스, 총대가 있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기억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관련 그 규정 보면은 원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소년 등에 대해서 수갑, 포승, 보호대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포승, 수갑, 보호대를 사용할 수 있는 이 요건이 뭐냐 하는 것이죠. 이탈, 난동, 폭행, 자해, 자살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 또는 검찰의 조사, 심리, 이송 그 밖에 호송하는 경우, 그리고 그 밖에 소년은 소년분류심사원의 안전이나 질서를 해칠 우려가 현저한 경우. 자, 그래서 여기에서 특히 시험에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뭐냐 하면은 호송에는 포수대만 사용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옆에다가 호송에는 포수대만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같이 필기를 해놓고 그 문장을 완벽하게 기억하도록 하세요. 그래서 이 호송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이 보호장비는 6종류 중에서 3가지예요. 그래서 포수대만 호송할 때 사용할 수 있지, 가스총이건 머리보장비건 전자충격기 이것은 호송할 때 사용한다 이렇게 끼워넣기로 해가지고 매력있는 오답지문 만들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 점 주의하도록 하자 하는 거. 그리고 사망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소년 등에 대해서 수갑, 포승, 보호대 외에, 그러니까 이 포수대는 당연히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포수대는 좀 가벼운 그런 거 요건이 갖춰졌을 때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가스총이나 전자충격기는 상당히 심각한 그런 그 장비죠. 건강을 해칠 가능성도 많고 잘못 사용하게 되면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스총과 전자충격기는 이 포수대보다는 엄격한 요건이 갖춰졌을 때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는 거. 그래서 이 이탈, 자살, 자해하거나 이탈, 자살, 자해하려고 하는 때,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어떤 거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 그런 거 위험성이 있다고 우려되는 경우가 아니라 직접 진행 중에 있을 때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가스총과 전자충격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은 막 진행하고 있든지 막 진행하려고 하는 순간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 어떤 그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미리 이렇게 예방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방할 수 있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포수대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거 문구가 들어있는 것 같지만 비슷하지만은 어때요? 이 포수대 사용 요건은 이탈, 난동, 폭행, 자해, 자살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죠. 그런데 이
가스총, 전자충격기는 이탈, 자살, 자해하거나 지금 막 이 자살 목을 매가지고 죽으려고 하는 순간이라든가 아니면은 자살 자해하려고 하는 때이죠. 그래서 이렇게 막 도주를 시도하고 있거나 자살 자해하려고 하는 때에 막 진행되려고 하는 순간에 사용하는 것이 가스총과 전자충격기이다. 자, 그리고 2호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가하려고 하는 때 역시 막 진행하고 있을 때죠. 다른 사람에게 위해. 그리고 이 위력으로 소속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를 방해하는 때지. 위력, 이것은 폭력을 써가지고 이렇게 직무집행 방해하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속임수를 쓰는 것이 위계예요. 그래서 위력을 살며시 또 위계로 바꾸는 함정도 주의할 사항이죠. 그래서 그 옆에다가 위계 X 이렇게 해놓더라고. 위계가 아니라 위력으로 소속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를 방해하는 때, 이미 방해하고 있는 때죠 지금. 그리고 4호 소년은 소년 분리심사원의 설비기구 등을 손괴하거나 손괴하려고 하는 때, 그 밖에 시설의 안전질서, 이것은 보통 그 시안질서라고 하는데 시안질서를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이지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가 아니고, 그 다음에 이 가스총과 전자충격기는 호송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사항, 가스총, 전자충격기는 심각한 그런 거 보호 장비이기 때문에 사전에 경고하도록 하고 있지만은 포수대의 경우에는 경고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경고와 관련해서 포수대를 끼워넣기로 조치하게 되면은 틀린 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을 주의하도록 하고, 5항에 있어서 원장은 보소년 등이 자해 스스로 자기를 이렇게 해치는 행위를 할 우려가 큰 경우에만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머리보호 장비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자해하고 자살이 말장난 함정으로 이렇게 바꿀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 점 주의하고요. 그리고 이 자해할 우려가 큰 경우에 한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머리보호 장비이다. 자, 그래서 머리보호 장비를 살며시 이렇게 자해할 우려가 큰 때에는 보호대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바꾸는 함정까지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머리보호 장비는 자해에만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도록 하자고요. 머리보호 장비는 자해에만 사용할 수 있다 하는 거. 6항 보호장비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해야 되며 보호장비를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사용을 중지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비례성 원칙이라고 하는데, 이 비례성 원칙에 대해서 보호소년법상 보호장비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7항 밑에 미리 이렇게 강조가 됐는데, 법 조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보호장비는 이 가로는 없어요.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단서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이 없죠. 그러니까 절대로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보호장비는 자살의 우려가 큰 때를 제외하고는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라든가, 이렇게 그럴싸하게 속임수를 유도할 수 있으니까 그 점 주의하세요. 뭐 도주할 우려가 큰 때건 자살의 우려가 큰 때건 어느 경우에도 이 보호장비 가지고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하는 거. 그래서 내가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절대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애 없이 보호장비는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하는 거.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고, 106번 보호장비 기억, 보호장비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해야 되며 사용할 필요가 없으면 지체 없이 중지해야 된다. 정확하게 맞는 내용. 니은 원장은 여기서 원장 이렇게 했으니까 소년 원장하고 소년 분류심사원장이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소년 분류심사원장이나 소년 원장은 보호소년 등 했으니까 역시 등자에는 위탁소년과 유치소년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소년 또는 유치소년 또는 위탁소년이 위력으로, 위계가 아니죠. 위력으로, 맞죠. 위력으로 소속공무원이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는
항상 정당한 직무집행에 대해서만 이렇게 보호조항을 두고 있는 것이지, 불법적인 그 직무집행할 때는 이런 거 보호받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내년부터 이제 그 근무할 때 항상 법규를 잘 알고 정당하게 직무집행을 해야지, 어떤 그 상사의 명령이라든가 아니면 뭐 다른 사람의 어떤 거 부탁을 받고 위법하게 직무를 집행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받지 못한다 하는 거. 그래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한해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가스총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정당한 직무를 방해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가스총, 전자충격기도 사용할 수 있죠. 자, 이 경우 사전에 경고해야 되고, 다만 상황이 급하게 경고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하는 거. 그래서 이 가스총이나 전자충격기이기 때문에 경고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은 여기에서 가스총이 아니라 뭐 포수이나 수갑 보호대를 가지고 이런 거 내용이 있다 하면은 틀린 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점 포수대하고 가스총, 전자충격기 이것은 항상 이렇게 구분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다 하는 거. 디귿, 원장은 보소년 등이 자해할 우려가 큰 경우이기 때문에 머리보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머리보장비를 또 엉뚱하게 형집행법하고 헷갈리도록 하기 위해서 발목보장비로 바꿀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발목보장비는 형집행법에 있어서의 보호장비이지 보호소년법상 보호장비에는 해당되지 않아요. 그래서 머리보장비도 그런 점을 좀 주의하고, 함정 유도할 때 보통 이제 한 그 단어 가지고도 나머지 글자는 같게 하면서 살며시 이렇게 다른 거 이런 것을 헷갈리도록 출제 잘해요. 자, 리을 원장은 법원 또는 검찰의 조사 심리 이송이 들어있죠. 그래서 이송할 때 호송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포수대이지 가스총이나 전자충격기는 사용할 수 없다죠. 그래서 항상 있다 없다 들어있는 선지도 함정일 가능성이 많으니까 항상 그런 있다 없다가 바르게 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리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107번 문제 보시죠. 그래서 107번도 다시 한번 한 문장으로 바로 기억이 돼야죠. 소년 머리보장비로는 전자, 가스, 총대가 있다. 자, 나머지 응용 선지는 혼자서라도 반드시 확실하게 익혀두도록 하고, 자, 7번 보시죠. 7번. 이 7번 내용, 이것은 아까도 강조했듯이 이 보호소년법 제15조의 2로서 최근에 신설된 내용이죠. 그래서 24년 시험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95% 이상이다. 그래서 이것은 별표 4개라 하는 거예요. 자, 보호소년 등의 처우 징계위원회에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7명 이상 10명 이하가 아니라 5명 이상 11명 이하로 규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구성 인원을 가지고 출제하는 것이 제1차적인 출제예요. 그래서 항상 구성 인원 확실하게 기억하도록 하고, 5명 이상 11명 이하이고, 그 다음에 좀 부수적으로 주의할 것은 이 구성 인원에 있어서 항상 위원장을 포함하고이지 위원장을 제외하고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포함과 제외 뒤바꾸는 함정도 주의할 사항이고요. 그리고 민간위원은 2명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1명 이상으로 규정을 하고 있죠. 그리고 위원회가 징계 대상자에 대해서 징계 심의를 의결하는 경우에 1명 이상의 민간위원이 해당 심의 의결에 참여해야 된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다면, 어느 그 소년원에서 이 보호소년 등의 처우 징계위원회의 위원을 구성할 때 5명 이상 11명 이하로 돼 있으니까 거기 이거 사정상 5명으로 이렇게 할 수 있어. 최소 인원으로 아니면은 11명으로 최대 인원으로 구성할 수도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5명으로 하는 경우에도 민간인 한 명은 반드시 그 징계위원회 위원으로서 참여를 시켜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 1명 이상이니까 뭐 경우에 따라서는 5명 중에서
4명을 민간위원으로 이렇게 구성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11명으로 했을 때는 뭐 8명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할 수도 있고 하는 거야. 5명 이상, 이 11명 이하의 그 범위 내에서 구성하면 되는 거니까, 범위 내에서 1명 이상으로 되어 있으니까 뭐 최소한 1명 이상이니까 뭐 구성인원 전체를 민간위원으로 이렇게 구성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렇게 구성을 해놓고, 그리고 이제 어느 이 소년에 대해서 징계를 심사 결정하기 위해서 징계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민간위원은 반드시 그 한 명 이상이 참석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5명 중에서 예를 들면은 이 4명은 내부위원으로 구성했고 1명만 외부위원으로 구성했는데, 어떤 그 징계위원회 개최할 때 이 4명 민간위원 참여시키지 않고 4명으로만 이렇게 심의 의결하게 되면은 민간위원 참여시키는 취지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항상 어떤 구체적인 징계위원회가 개최될 때마다 그 민간위원 1명 이상은 반드시 참여시켜야 되고, 민간위원이 전혀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징계 결정이 무효가 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점을 확실하게 기억하도록 하세요. 자, 이런 그 내용들도 내가 법령 강의에서도 아주 구체적으로 강조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문제 풀어보시면 알겠지만은 법령에서 계속 헷갈리고 법령이 이렇게 응용해 가지고 교묘하게 함정을 유도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틀리는 경우가 많고 그래요. 그래서 이 보호직이건 교정직이건 과락자가 많이 나오는 것은 왜 그러냐면은 이 법령에서 제대로 득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법령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좀 부족하다 싶은 사람은 법령 강의까지 들으면서 확실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고 하죠. 자, 그 다음에 108번에 있어서도 그간에 그 기출문제로 출제가 많이 됐던 조문 내용이죠. 그래서 이것은 별표 2개 하도록 하세요. 그래서 면제 편지 전화통화에 대한 그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호소년 등이 면회할 때는 보호소년 소속 공무원이고 참석할 수 있으나 면회를 중지시킬 수 없다가 아니라 항상 있다 없다 들어있는 선지는 주의하자 그랬죠. 당연히 교육상 면회를 중지할 수 있다 하는 거. 그리고 면회 참석하는 것 직원은 보호소년 등이 규율을 위반하거나 면회인이 보호소년 등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면회를 중지시킬 수 있다. 중지시킬 수 있다이지 여기서도 면회를 중지시켜야 한다. 필요적 규정 내지 의무적 규정이 아니다 하는 것. 그래서 그 점까지 소화를 해 놓도록 하고,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보호소년이 변호인이나 보조인과 면회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이 참석할 수는 없다. 참석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다만 어떤 그 금지된 물품을 주고받는다든가 이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보이는 거리에서 지켜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보이는 거리에서 지켜볼 수는 있다. 여기 변호인이나 보조인과 면회할 때 이것은 어떤 이제 그 소송과 관련해 가지고 방어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협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사사건 절차에 가지고 같이 진행이 되면서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다든가 아니면 보호사건 절차만 진행할 때 이 보조인이 선임되어 있을 때 이런 거 변호인이나 보조인과 이렇게 면회하면서 주고받는 대화 이런 것을 그 해당 직원이 기록해 가지고 이렇게 검사나 법원에 제출한다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 방어 기밀이 새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이 변호인과 보조인이 면회할 때는 말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리에서 지켜볼 수만 있지 이 말소리가 들을 수 있는 거리에서 참여할 수는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을 확실히 알아두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 변호인이나 보조인과 면회할 때만 참석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지 보조인 또는 보호자와 면회할 때가 아니에요. 보호자 면회할 때는 직원이 참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점도 항상 주의해라. 보조인과 보호자를 뒤바꾸면 잘 속아요. 항상 이런 것들을 이해하면서 확실하게
파악해 놓도록 하라 하는 거. 아까도 내가 서두에서 강조했지만은 시험 준비는 요령이에요. 그래서 요령 없이 무조건 막 수십 회도 암기만 해가지고는 득점할 수가 없다 하는 거. 그래서 왜 어떤 그 학생들이 참 불행하게 이렇게 시험에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가,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가, 이런 걸 생각해 보도록 하세요. 제대로 득점할 수 있는 요령 없이 무조건 공부했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항상 이렇게 분석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길러나가도록 해야 하라 하는 거. 자, 3번. 소년 원장은 보호소년의 그 보호 및 교정교육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보호소년의 편지 왕래를 제한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편지 내용을 검사할 수 없다 그랬는데, 교육상 그 편지 내용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죠. 그래서 교정시설에서 수용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편지 내용 검사할 수 없어요. 하지만 보호소년법에 있어서는 교육상 그 편지 내용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는 거. 자, 4번. 소년 원장 그 상대방이 변호인이나 보조인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호소년 등이 변호인과 보조인과 주고받는 편지, 아까 강조했듯이 어떤 그 소송에서 방어 전략을 주고받을 수 있는데, 그러한 것에 대해서 읽어가지고 기밀이 새나가도록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변호인이나 보조인과의 편지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검사할 수 없다. 자, 그렇지만은 변호인이나 보조인인 것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봐가지고 이건 이제 변호인 보내온 편지구나 하면 바로 닫아가지고 더 이상 읽어서는 안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극히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변호인이나 보조인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검사할 수 있다 하는 거. 그래서 보조인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호인이나 보조인과 주고받는 편지는 제한하거나 검사할 수 없다. 자, 그리고 5번에 있어서, 그래서 4번 내용은 맞는 내용이죠. 5번. 소년 원장은 보호소년이 야간 및 휴일에 전화통화를 허가할 수 없다. 원칙적으로는 공무원 근무 시간 내에 이렇게 전화통화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그래서 전화통화는 평일 근무 시간에 한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원장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야간이건 휴일이건 전화통화를 예외적으로는 허가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원장은 전화통화를 할 수 있는 별도의 장소를 지정해야 한다. 그렇지, 생활실에서 전화통화 하도록 하면은 다른 그 소년에게도 어떤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전화통화도 별도의 장소에 지정해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는 거. 그래서 이 내용, 면회, 그리고 편지, 전화통화, 면회도 이 소년원이나 소년 분류심사원에서는 면회라는 용어를 쓰고 있지만은 형집행 법령에 있어서 교정시설에 있어서는 접견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 교정직 준비하는 학생들은 그런 점들도 좀 대비시키면서 이해해 둘 필요는 있죠. 자, 109번 볼까요? 109번 별표 2개 하고 이 퇴원. 그래서 아까 언급됐듯이 퇴원하고 임시 퇴원은 항상 잘 구분하면서 법조문을 파악해야 된다 하는 거. 자, 그래서 1항 보시면 위탁소년과 유치소년. 그래서 위탁소년, 유치소년은 뒷구절을 읽을 필요도 없이 위탁소년, 유치소년 나오면은 소년원으로 연결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소년 분류심사원이죠. 그래서 위탁소년 또는 유치소년의 소년 분류심사원의 그 퇴원은 법원 소년부의 결정서에 의해야 한다 하는 건, 여기서 교묘하게 함정 유도하기 위해서 이 보호소년 또는 유치소년에 이렇게 바꾼다든가 하게 되면은 그 자체로서 틀린 선지가 돼버리죠. 자, 그래서 1번 내용은 위탁, 유치소년에 대해서 이 소년 분류심사원의 퇴원 절차를 규정하고 하면서 법원 소년부의 그 결정서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하는 거. 그래서 이것도 법원 소년부, 이것은 또 뭘로 잘 바꾸겠어요? 함정 유도하면은 법원 소년부 대신에 법무부 장관의 결정서에 의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바꾸는 함정도 주의하세요.
지금 작년에 7급 보직에서 그 출제를 했기 때문에 항상 그 기출문제 범주 내에서 유사한 문제들이 많이 그 출제되고 있지만은 기출문제 선지가 그대로 반복해서 출제되는 경우는 30%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 출제됐던 선지가 다음 시험에서는 어떻게 교묘하게 변형돼 가지고 함정으로 출제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그 관점에서 공부해 나가도록 하자 하는 것을 내가 계속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농담식으로도 많이 이야기하지만은 나는 이 출제 심리학에 있어서는 세계적인 권위자라고 내가 자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강조한 내용들, 이것은 내년 그 시험장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은 거의 유사한 그런 그 형태로 출제되는 경우가 매우 많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단순히 그냥 그 지식만 이렇게 기억하려고 하지 말고 이 내용들이 어떤 형태로 출제 심리학상 변형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좀 파악하면서 공부를 해나갈 필요가 있다 하는 거예요. 2번 이 소년법 32조 1항 8호 소년법에 있어서 32조에 10가지 보호 처분은 딱 호수만 이렇게 나오더라도 어떤 처분인지 구체적인 내용까지 알아두도록 해라 했어요. 8호 처분이 뭐예요? 7호 처분은 의료 재활 소년의 위탁 처분이고, 8호 처분부터가 전형적인 소년은 송치죠. 그런데 8호는 가장 가벼운 1개월 이내의 소년은 송치예요. 그리고 9호가 6개월 이내에 단기 소년은 송치고, 10호가 2년 이내의 장기 소년은 송치죠. 그런데 이 8호에 대해서는 아까도 강조했지만 임시퇴원은 적용되지 않는다 했어요. 8호. 그래서 소년에 있어서 제1항 8호의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의 경우에는 소년원장은 해당 보호소년이 교정성적이 양호하다 하고 교정 목적이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면 보호관찰 심사위원회에 퇴원을 신청해야 한다. 자, 신청해야 한다 하는 것은 맞는 내용인데, 8호는 아까도 강조했죠. 1개월 이내에 소년원 송치에 대해서는 임시퇴원은 적용되지 않는다 하는 거. 자, 이렇게까지 응용해서 출제가 됐기 때문에 22년 그 7급 보호직에 있어서도 이 109번 이 문제는 오답률이 무려 85% 이상이었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그렇게 확실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암기했다 하면은 이런 문제 득점하기 어려워요. 자, 그래서 이런 그 수준으로 앞으로 그 9급 보호직에서도 여러 문제가 출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 확실히 알아두시면서 준비하도록 하자. 3번 보시면은 퇴원, 임시퇴원이 허가된 보호소년 질병이 걸리거나 본인의 편익을 위하여 필요하면은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계속 수용할 수 있는 것이지, 직권으로는 절대로 계속 수용할 수 없어요. 이미 퇴원이나 임시퇴원이 허가됐다면은 법률적으로 더 이상 감금할 수 없는 대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계속 수용할 수 있지, 제 아무리 죽을 병이 걸려있는 상태라 하더라도 원장이 직권으로는 계속 수용할 수 없다. 어떤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해가지고 신청 없이 원장이 수용했다 하게 되면 선의로 했겠지만 그것은 불법 감금죄가 성립돼 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좀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뭐 앞으로 근무하면서 원장까지는 다 하실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 법령까지도 확실하게 좀 숙지해 놓을 필요가 있고 하죠. 자, 4번 출원하는 보호소년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이것도 3개월 이내로 잘 바꿔요. 6개월 이내로 하되 6개월 이내 그 범위에서 한 번에 한해서만, 두 번에 하나야 이렇게 바꾼다고 그랬죠.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하는 거. 그리고 110번 보시면은 1번 22세가 되면 퇴원시켜야 된다. 이것을 이렇게 22세를 23세로 바꾸는 문제, 아니면 19세가 되면 퇴원시켜야 된다, 이렇게 잘 바꿔요. 그래서 소년원의 퇴원 연령은 23세이고 또 22세이고 23세는 뭐였어요? 23세가 되면은
일반 교도소에서 집행할 수 있다 하는 소년법 규정에서 그 23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슬며시 22세를 23세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소년 원장은 소년법 32조 1항 8호 1개월 이내 소년 송치 또는 33조 1항 33조 1항 이것은 뭐냐면은 32조의 그 1호 처분 보호자에게 감호 위탁, 그리고 6호 소년 보호시설의 감호 위탁, 제7호 의료 재활소년의 감호 위탁에 대한 그 규정이 33조 1항이죠. 그리고 5항은 단기 소년 송치 기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 6호는 장기 소년 송치죠. 그래서 이런 거 1개월 이내의 소년 송치나 장기 단기 소년 송치에 따라서 수용 상한 기간이 도달한 후에 보호소년은 즉시 퇴원시켜야 된다 하는 것. 그래서 여기서 그 퇴원이 해당되는 것은 33조 1항 중에서도 특히 뭐냐면은 의료재활소년원의 위탁이에요. 의료재활소년원. 그래서 의료재활소년원이나 1개월 이내의 소년 송치나 단기, 장기 소년 송치의 경우 수용 상한 기간이 도달한 보호소년은 즉시 퇴원시켜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지없이 그대로 퇴원시켜야죠. 이것은 뭐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보관찰 심사위원회에 퇴원 적격 여부 신청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대로 퇴원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22세가 된 경우라든가 수용 상한 기간이 됐을 때는 다른 절차 없이 원장이 즉시 퇴원시킨다 하는 건, 퇴원시킬 수 있다도 아니에요. 퇴원시켜야 한다. 자, 3번 퇴원 임시퇴원이 허가된 보호소년 질병이 걸리거나 역시 편익을 위해서 필요하면 신청이 해당되는데 가족의 신청은 해당되지 않고 반드시 본인 신청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렇게 입체적으로 파악하지 않은 학생 같으면은 당연히 이건 틀릴 수밖에 없어요. 신청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하게 되면 이렇게 응용해서 본인의 신청인데 가족의 신청까지 이렇게 포함된 걸로 착각할 수도 있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 주의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4번에 있어서 소년 원장은 교정성적인 야공 환자 중에서 이 교정성적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보호소년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보호소년을 관리하는 권한은 소년 원장이겠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이제 파악할 정도가 돼가야 돼요. 그래서 소년 원장은 교정성적 야공 환자,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은 교정성적까지 해당될 수 있는 것은 보호소년이겠죠. 유치소년이나 위탁소년은 해당되지 않아요. 그래서 교정성적 야공 환자 중에서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면, 그래서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 심사위원회에 임시 퇴원을 신청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봤듯이 어때요? 교정 목적이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면 퇴원이 신청하도록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교정 목적이 이루어졌다면 퇴원 신청하고, 보관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면은 임퇴를 신청해야 한다. 이렇게 기억하도록 하자고요. 교정 목적이 이루어졌다면 퇴원 신청하고, 보관 필요성이 있다면 임퇴 신청해야 한다. 이렇게 문구를 옆에다가 기록해 가지고 확실하게 이렇게 구분하도록 하죠. 자, 그래서 그 4번 보시면 소년 원장 교정성적 야공 환자 중에서 보관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면 보호소년 소년법 32조 1항 8호에 따라서 송치된 보호소년을 포함한다. 여기서 이것 가지고 또 출제했죠. 아까 강조했듯이 1개월 이내의 소년 송치에 대해서는 임시퇴원을 신청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퇴원 신청할 수도 없다 하는 거. 자, 그래서 그 점 보관찰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면은 1개월 이내의 소년 송치에 대해서 포함이 아니라 제외하고 보관찰 심사원에 퇴원을 신청해야 한다가 아니라 임시 퇴원을 신청해야 된다 하는 거. 그래서 이런 내용들 확실하게 알아두도록 110번 통해서요. 자, 그래서 이 110번 이것도 난도 수준으로 하면은 별표 3개 하도록 하세요. 다음 111번인데 이 111번 이것은 보호사건 절차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보다시피
형사사건 절차에 대한 문제이죠. 그래서 형사처분의 그 특칙조항을 그 근거로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하자. 자, 1번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될 수 없다 했죠. 반대해서 가면 소년에 대해서도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야죠. 그리고 이 집행유예, 선고유예의 경우에는 부정경은 절대로 선고할 수 없다. 이렇게 공부했죠. 그리고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은 다른 피의사건과 관련된 경우에 분리하여 심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 병합하여 심리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죠. 그래서 분리하여 심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했으니까 맞는 내용이죠. 그리고 4번에 있어서 18세 미만인 소년에게는 노역장 유치를 선고할 수 없다. 맞는 내용인데 이것도 19세 미만 소년에게는 노역장 유치를 선고할 수 없다. 이렇게 바꾸는 함정 주의해야 되겠죠. 그래서 111번은 2번 부정경을 선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2번이 틀린 정답이죠. 그리고 112번에 있어서도 소년 형사사건의 그 특칙, 조사 심리의 그 배려를 형사사건에 있어서도 규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56조에 보면은 조사에 위촉해가지고 법원은 소년에 대해서 형사사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조사관에 위촉할 수 있다. 하는 건 위촉해야 한다가 아니죠. 당연히. 그래서 이 법원은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하도록 조사관에 위촉할 수 있다. 여기서 법원은 이 형사사건 관할 법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법원은 형사법원이지 소년부 법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점까지 좀 이해하도록 하고. 자, 그런데 여기 있어서 2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1번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1번 좀 이 숫자는 좀 바꿔주세요. 그 밖에 이와 관련해서 여기 57조 심리의 분리, 소년에 대한 그 형사사건의 심리는 다른 피의사건과 관련된 경우에 심리에 지장이 없으면 그 절차를 분리해야 된다.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병합해야 한다로 이렇게 잘 바꾸니까요. 그 다음에 심리의 방침과 관련해서도 이 심리의 방침은 두 가지 그 심리의 방침을 구분해서 공부하라고 그랬죠. 보호처분 절차에 있어서 심리의 방침인지 형사사건 절차에 있어서 심리의 방침인지를 구분하도록 해야 돼요. 비슷하게 규정되어 있지만은 보호사건 절차에 있어서는 심리는 친절하게 원해야 된다고 하면서 공개할 수 없다 하는 규정을 주고 있잖아요. 비공개 원칙. 자, 그래서 이 심리의 비공개 이것은 보호사건에만 해당되지 형사사건 절차에는 전혀 해당될 수 없다 하는 거. 그래서 그 점 주의하고. 그 다음에 보도의 금지는 형사사건 절차나 보호사건 절차 모두에 그 적용이 된다고 그랬죠. 비공개주의의 일환 또는 비공개주의를 비밀주의라고도 하죠. 비밀주의에 근거해 가지고 보도의 금지를 그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모든 어떤 그 전과에 대해서 형을 선고를 받지 않은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격에 관한 법령 적용 시에 한해서만 장래를 향해서 그 형 선고받은 효과가 없어진다 하는 것.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 강조했던 거 파악하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113번 소년법상 소년 형사사건에 대한 처리 절차. 자, 1번 검사는 소년에 대한 피의사건이죠. 피의사건을 그 수사한 결과 보호사건이 아니에요. 형사사건 절차이기 때문에 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한다 하는 사유가 인정된 경우에는 관할 소년부에 송치해야 된다. 그래서 검사 송치 규정이죠. 2번 검사는 피의소년에 대하여 피의소년과 법정대리인 모두의 양쪽 모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등의 선도를 받게 하는 조건을 붙여가지고 피의사건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 이것이 조건부 기소유예 규정이죠. 그리고 3번에 있어서 죄를 범할 당시 즉 행위시를 기준으로 해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해서는 사형이나 무기형을 처할 수 없고 사형 무기형에 해당하는 범죄인 경우에는 15년 유기징역으로 한다죠. 그래서 이것도 10년 유기징역으로 한다라든가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이것을 20년으로 바꾼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 점 주의하세요. 소년법상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20세로 이렇게 돼 있다면 그것도 틀린 거예요. 그렇지만은
특정 강력범죄 처벌이라는 특례법에 있어서만큼은 사형 무기형에 해당할 때는 20년 유기징역으로 한다고 맞죠. 그래서 현행법상인지 소년법상인지 그런 것들도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 했죠. 4번 보시면은 보호처분 계속 중일 때 징역금고 구별받은 소년에 대해서는 보호처분이 종료된 후에 그 형을 집행해야 된다. 그럴싸한 것 같은데 뭔가 틀렸죠. 왜 그렇죠? 자, 징역금고 구류와 보호처분이 함께 부과된 경우에는 자유형을 먼저 집행한다이지 보호처분을 먼저 집행한다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호처분이 종료된 후에 이 자유형을 집행해야 된다면 전혀 반대의 내용이 돼버리죠. 자, 그래서 그 내용 확실하게 알아두고 이것은 치료감호법하고도 반드시 대비시키면서 구분하라고 했어요. 치료감호법 같으면은 이렇게 자유형하고 치료감호가 함께 부과된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고 그래서 치료감호 처분이 종료된 후에 그 형을 집행해야 된다 하는 것이 맞는 내용이 되죠. 그렇지만 소년법에 있어서는 자유형을 먼저 집행하는 것이고 보호처분은 나중에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는 거. 그래서 확실하게 그 점까지 알아두도록 하고 그 다음에 1번도 부정기형이 있어서 장기는 10년이지만 단기는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죠. 그리고 죄를 범할 때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사형 가할 때 10년 유기형이 아니라 방금 전에 강조했듯이 15년 유기징역에 처한다. 그리고 특정 강력범죄 처벌하는 특례법이 적용되는 경우는 20년 유기징역으로 한다. 하는 거. 그리고 보호처분 중 자유형을 받은 경우에는 그 형을 먼저 집행한다. 정확히 맞는 내용. 15년 유기징역의 경우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야 가석방할 수 있다는 것은 형집행법상 성인에 해당하는 것이고 소년에 대해서는 소년법에서 15년 유기징역인 경우에는 3년 지나면 가석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죠. 자, 그래서 그러한 가석방에 대한 소년법상의 특칙 규정 내용까지 파악하도록 해야 되겠고, 그리고 115번에 있어서도 기억 보시면 소년교도소에는 원칙적으로 19세 미만의 수용자를 수용하는 것이 원칙으로 형집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만 19세 미만 수용 중에 형집행 중 19세에 이른 때에도 소년교도소에서 계속 집행할 수 있는 애가 인정된다. 그래서 소년법에 있어서도 23세가 되면 일반교도소에서 집행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죠. 그래서 계속 집행할 수 있는 애가 인정된다 하는 것은 맞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니은에 있어서 성인범 경우에는 신입한 날로부터 3일 동안 신입자 거실에 수용하지만은 소년부 경우에는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자, 이것은 보직 같으면은 출제할 가능성이 높지 않아요. 이것은 교정직이기 때문에 출제가 된 거죠. 자, 그래서 니은은 보직은 그렇게 신경 쓸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디귿에 있어서 소년범의 가석방 조건 중 성인범에 비해서 완화되고 있는데, 무기형은 이것은 5년이죠. 이것은 보직이나 교정직 모두 확실하게 알아둘 내용이죠. 그래서 소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 가석방의 특징 요건, 무기형은 5년 경과하면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15년 유기형의 경우는 3년이고, 부정경은 장기가 아니라 단기의 3분의 1이죠. 경과하면 된다. 그 다음에 리을에 있어 소년으로 범한 죄에 하여 자유형 선고를 받은 자가 자격정지를 병가받은 경우에는 장래를 향하여 선고받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특칙 조항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면제받은 때에 먼저 또는 집행 종료되는 날에 자격정지가 기산되는 것이 아니라 자격정지 선고된 경우라도 이 자격정지는 집행할 수 없게 된다 하는 건, 그러니까 자격정지는 기산될 수도 없어요. 집행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 점 주의하도록 하고,